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조지아주에서 체포된 이제 한국인들 이에 대해서 참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단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나요? 저는 뭐 미국 당국은 예. 뭐 할 일을 했다. 뭐 냉혹하지만은 할 일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이 합법적인 사실 영장을 갖고 돌아왔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뭐 이게 미국의 문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거죠. 특히 이제 미국 현지에 계시는 우리 교포들 얘기를 예. 종합해 본다 그러면 굉장히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조지아주 공장에 대한 단속 이전에 LA 한인타운에서도 사실상 단속이 좀 있었는데요. 한 세차장에서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죠. 5명 이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한인 사회에 좀 영향을 줬는데 왜 그러냐면 이 한인 사회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는 식료품이라든지 많이 이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거기서 이제는 불법 노동자들한테 또 물건도 많이 팔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거리가 한산해지다 보니까 이제 한인타운의 거리가 조금 비즈니스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더 불거질까 봐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런 점들에 대해서 너무 단속이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은 지금 나오곤 있으나 하지만 우리는 아시겠지만 예. 로마 가면 로마법에 따르라고요. 이제 미국에 갔으면 이제 미국 법을 따르는 게 당연히 맞다고 전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구조적인 비자 문제로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미국에서의 어떤 우리나라 이제 압박하기 위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이제 비자 문제를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관행 쪽으로 사실 여행 비자 갖고 일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저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네. 이런 비자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좀 이런 어떤 기회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조지아라든지 그 전날 LA 한인타운에서 그렇게 불거지고 체포됐던 것은 어떤 류의 비자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B1 비자였거든요. 대부분이 이제는 가서 단순하게 회의를 한다든지 계약의 목적으로 가는 이제는 비자, B1 비자 아니면 또 에스타 비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90일짜리 이제 여행 비자잖아요. 저도 이제 에스타 비자 가지고 여행을 가는데 그렇겠죠, 보통.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실 일은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대부분 지금 이제는 우리나라의 그 근로자 지금 이번에 300명 정도 되잖아요. 대부분이 B1 아니면 에스타 비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용 비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가다 보니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이제 말이 나오는 게 이제는 한국인들을 위한 전용 비자를 좀 마련해 줘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도 굉장히 서운한 게 안 만들어져요. H1B 비자가 있는데 H1 비자는 사실 전문 인력 비자거든요. 쿼터제가 있어갖고 물량을 안 줍니다. 일단 우리나라한테 안 주다 보니까 우리가 뭐 H1 비자 가지고 뭐 일을 하고 싶어도 뭐 비자가 나와야 일을 하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불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예. 예, 비자도 안 주면서 공장 세우라 그러니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이런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비자의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했던 대부분이 아마 여행 비자 가지고 출장 많이 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행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번 조지아주 이 사태가 만들어졌다라고 좀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기분은 나쁘지만 저는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제 비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비자죠.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비포 비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비자가 좀 나와주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가지고 네. 대미 투자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가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사실 미국 내 공장 짓는 게 가성비가 그렇게 뭐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에서 앞으로 좀 꺼려지지 않을까, 이런 투자에 대해서? 꺼려지죠. 예.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첫 번째 커져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조지아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곳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전 이제 대통령이죠. 이 현대자동차와 사실상 이제 협력 관계를 맺어서 세운 공장이에요. 우리가 바이든 전 대통령이 한국에 왔었을 때 방한했었을 때 그때 상징적으로 이제 현대자동차가 또 미국에 투자하겠다. 예. 그래서 세운 공장이 이번에 나온 이제는 현대자동차와 LG 엔솔이 합작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사실상 단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이다 보니까 미국 내 이런 정치적 압력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무슨 얘기냐?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쪽의 정치 이슈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대표적인 게 지금 뭐 반도체 공장 세우려고 했더니 보조금 줘야 되는데 안 주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네. 아니 약속대로 전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했던 보조금 왜 안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첫 번째로 커지죠. 두 번째는 가성비예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이제는 미국에서 공장 세우면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실제 이건 조사가 됐는데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2021년도 보고서입니다. 어떤 보고서냐 그러면 지금 이제 예, 차트를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공장을 세운다, 반도체를 세운다 그러면 이제 100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비용을 들고 간다 그러면 아시아 쪽에서는 78, 그 다음에 중국은 63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훨씬 더 미국에서 세우면은 사실상 더 높은 거죠. 비용이 더 들어가고 가성비가 낮은 겁니다. 그러면 어느 기업이 미국 들어가서 일을 뭐 공장을 세우고 싶겠어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아까 말씀인 것처럼 좀 동남아시아라든지 우리나라, 일본, 뭐 대만, 우리나라 아니면은 뭐 중국 이런 데서 세우는 게 훨씬 더 적게 먹힐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차라리 관세 내고 만다. 안 들어가고 그냥 그렇죠, 맞아. 관세 내면 되는 거잖아요. 미국 안 들어가고 공장 안 세우고 논리는 그거예요. 미국에 공장 안 세우면 고율 관세 책정할 거야. 좋아. 그럼 우리는 고율 관세 막고 미국에 안 들어갈게.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합니다. 야, 이게 더 싸게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뭐 워낙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 모양새에 맞춰가곤 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 입장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불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게 특소공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트럼프가 쏘아올린 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는 유치해라라고 하면서 네. 또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비자 같은 것도 우리한테 주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 맞아요. 사실 우리 네. 입장에서 억울한 네.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런 사태나 관련해서 어떤 또 입장 내는 게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제가 봤을 때는 예.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 이게 영장 청구했을 때 히스패닉에 한 4명 정도 찾으려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갔더니 한인 불법, 그러니까 불법이라고는 저는 조금 말하기 좀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비자가 안 맞는, 비자가 안 맞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한 3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약간 한 발 물러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일단 한국 기업 인재가 신속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입국 가능하게 할 거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이 전용 비자 문제를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뉘앙스를 비추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인재들이 미국 가서 공장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비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세웁니까? 뭐 현지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뭐 예를 들어서 근로자를 뽑을 때 말이 통하는 사람을 뽑아놔야 사실상 더 효율도 당연하죠. 높아지고 생산성도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협력 직원들, 우리나라에 있는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교육도 시켜주고 또한 일도 하고 이러면 좋거든요. 그러면 비자를 줘야죠.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충돌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인 전용 비자, 한국인들을 위한 이 고급 인력이 미국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전용 비자를 이번에 이제는 이미 불거졌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줘야 된다. 미국도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비자 얘기해 주시고 계신데 네. 그렇다면 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런 비자를 해결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조지아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는 지금 현지에서는 이포 비자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E1, E2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아시겠지만 여행 비자랑 비슷한 얘기 나오고 있죠. 주재원 비자가 L1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직 취업 비자가 H1B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나오지가 않아요. 예. 이거 장기간 소요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B1 아니면 B2 요 단계 여행 비자로 많이 가시고요. 아니면 에스타 비자. 전자 여행 허가 90일 단기 여행이거든요. 요걸로 사실상 받고 현재 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상 불법이죠.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한국인들을 위한 이포 전용 비자가 이제는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저는 이거 좀 긍정적으로 지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번 어차피 지금 조지아주 문제 때문에 미국도 난리고 우리도 난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이게 끝나는 문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비자가 전용 비자가 나와서 우리나라 고급 인재가 언제든지 한국 가서 미국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아마 조치가 좀 나아졌으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희망을 봅니다. 미국도 비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러면 고율 관세 매길 거면 안 들어가 하는 외국들이 많아진다면 그게 미국에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공장 세워라고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투자해라. 근데 투자한다 그러면 기술도 필요하고요. 인력도 필요합니다. 자본도 필요하죠. 그럼 기술과 인력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현지에 있는 직원들은요. 사실상 클린룸을 모른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높은 인건비 때문에 미국에서 공장 세우다 보면 시골에서 많이 세웁니다. 네네. 조지아주 같은 케이스죠. 시골에서 공장을 세우다 보니 인력을 수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처음에 인터뷰를 했을 때 뭐 반도체 클린룸도 이해를 못하고 이제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학교들과 연계해서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비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참고해야 될 수 있는 문제는 그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호주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주는 FTA를 체결했을 때 이 비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 깔끔하게 아니라 해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FTA 체결했을 때 이 비자 문제를 해결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의 3,500억 달러에 대한 엄청난 금액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호주와의 사례를 이제는 반면교사 삼아서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미국에서 비자 안 풀어주면 우리 3,500억 불 이거 투자 좀 딜레이 될 수 있다. 미국에 공장 세우는 거 어려워질 수 있다. 충분히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에 진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가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끌어내야 된다. 저는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새벽 시간대에 이 KT 이용자들을 노린 소액 결제 피해가 계속해서 네. 이어지고 있는 건데 사실 어떤 이런 범행 수법은 오리무중이고 원인조차 모르지만 지금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정말 신기해요. 저도 이번 이슈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네.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그러면 첫 번째 KT라는 점이죠. KT 이제 이용자들이 이제 해킹에 당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는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집중해서 소액 결제, 상품권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거. 세 번째로는 모두 새벽 시간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통점으로 있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게 뭐가 문제겠느냐나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복제폰 만들어진 거 아니냐. 아니면은 중간에 데이터를 이제는 빼간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이건 설이에요, 설. 아직 밝혀진 것도 아니고요. 이게 왜냐하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제는 가능성을 이제 높게 점쳐주고 있고 결국에 본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폰이 알아서 움직여서 상품권 결제, 물론 소액이지만 상품권 결제가 자주 일어났다, 계속 일어났다는 점은 결국에는 이거는 통신 취약, 아마도 통신 체계의 미약된 부분, 그러니까 취약된 부분을 건드렸다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건 빨리 지금 수사에 나서고는 있으나 그렇죠.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좀 일어나야 된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원인을 유추를 해보고 싶어서 질문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유추하는 것은 지금으로서 좀 불가능해 보이고 네. 광명경찰서 지금 조금 전 부천에서도 사례가 났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KT에서는 관련 해킹 신고를 했고 지금 키사에서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하면 네. 어떤 류의 조사들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연 복제폰이겠느냐, 아니면 중간에서 데이터를 빼갔겠느냐, 기지국 해킹이냐 이런 가능성을 지금 내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복제폰 같은 경우가 사실상 이제는 각 통신사들마다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스템이 뭐냐 그러면 복제 폰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 한마디로 나와 똑같은 폰이 만약에 개설이 되면 예.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있는 한 사실상 복제 폰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중간에서 해킹을 했다. 기지국 해킹해서 중간에서 데이터를 빼갔다. 이런 것도 사실상 좀 의아하고 싶은 게 생각해 보십시오. 소액 결제거든요. 예. 그리고 또 상품권이에요. 근데 상품권이면 사실상 현금으로 환급을 해야 됩니다. 그때 딱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상품권 소액 결제니까 데이터 번호가 됐을 거고 그렇네요. 그 돈을 이제는 그 상품권을 가지고 환전을 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그때 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그 소액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대대적으로 해킹을 했단 말이야? 이것도 약간 의아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뭐가 목적이겠느냐? 전문가들도 굉장히 지금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더 큰 작업을 위한 테스트 작업 아니겠느냐? 아. 예.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 큰 어떤 큰 작업을 위한 일종의 이제 해커들이 테스트 작업으로 몇 번 한번 시도해 본 거 아니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지금 KT 같은 경우는 결제 한도를 일단은 급하지만은 10만 원으로 이제 줄여놓은 상태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예방 차원에서 막아놨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KT 가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까? 나 KT 쓰는 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많을 텐데 말이죠. 네. 일단은 KT 본사에서 일단은 소액 결제 금액을 작게 잡아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영역은 없다라고 좀 판단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통신사에서 권유하고 있는 뭐 유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